저는 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연관된 환경 문제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미리 차단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소각장 관련된 주민들 조사를 지금 한 2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뭐 처음에 요청됐던 거는 소각장 자체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게 바깥으로 나와서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생되고 있는지하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가 어떠신지를 보는데, 건강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어떤 유전적인 부분부터 생활 습관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의 생활 여건이 나쁘면 그로부터 받는 영향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일부라도 증명을 해보자라는 게 서울시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진행을 해놨던 일들의 일부, 뭐 단을 말씀드리자니 뭐 이 짧은 시간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극히 일부의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연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라는 얘기고, 뭐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뭐 소각이라는 걸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 가능하냐라는 거겠죠. 결국은 위험사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위험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게 어디까지 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어떤 부분이 그럼 덜 위험한 거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게 결국 이제 소각이라는 문제인데, 서울시가 86년부터 이제 소각을 시작을 대형 소각로로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제일 크다시피 한 보일러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양천, 노원, 강남, 그리고 이제 마포는 지역에 이제 바로 인접한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큰 대형 소각로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계속해서 인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안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가야 되겠느냐. 뭐 결론은 당연히 뭐 배기가스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는 또 안 되는 게 주변 여건들이, 즉 뭐 쓰레기 싣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날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현재의 문제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겠느냐, 이제 이게 현재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뭐 청주, 김해, 뭐 용인, 수원, 거의 대부분의 전국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하고는 뭐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이 다 지금 이런 골머리들을 썩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거나 들어주는 쪽으로 지자체들이 해결 대안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과학적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자료나 확인되어진 근거들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좀 더 쉽게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료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결국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굴뚝에서 측정된 자료 얼마, 이거 갖고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나 이해나 동의를 구해나갈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소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을 만든다는 건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어떤 것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나 연소 효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만큼 발생되는 불완전 연소에 의한 오염물질의 양이나 종류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특히나 건강에 우려가 큰 물질들에 대해서 많은 주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연구되어졌던 결과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면 이미 소각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한테서 암이나 호흡기계 질환이나 생식독성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이런 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막연하게 들은 내용들로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정보들을 갖고 판단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진짜냐? 이제 여기 가서 문제인데, 그동안 나와 있던 역학 자료들을 보면 뭐 심하게 7배, 8배씩 늘고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저 자료에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 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소각장 주변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서 보면 여러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미 대부분 다 70년대, 80년대 아주 근접한 거는 2000년대 초반 자료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꽤 오래된 여러 가지의 소각 시설들에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진짜 그럼 심각한 거냐? 소각 형태가 굉장히 좀 예전에 기술력이 떨어질 때의 것들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냥 조사돼서 나오면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선별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상자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질병이 있으면 그 자체를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과관계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규명의 방법론으로 좀 적합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당시의 연구 결과들에 대한 객관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이러한 일들이 조금 있었고 저도 뭐 이걸 거의 다 관여를 했던 일들인데 인식조사부터 시작해서 몇몇 가지 조사들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내 자료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돼 있는 것도 아주 극히 일부의 자료밖에 없어서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만한 과학적 근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은 위치적인 문제만 해결을 하면 상당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통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 문제였고 그래서 서울시는 대형 소각장들을 이미 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의미에서 주민들한테 그 환경이나 주변의 인체 조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중 또 한 가지로 혈중 유해 물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구축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정리를 해나가되 의견들을 들어서 결국은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거하고 인체 영향 평가, 그다음에 건강 영향하고 인식도까지를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물론 뭐 여러 가지 합리적 과정을 거쳐서 시작을 했고 요 당시가 이명박 시장 때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3년 동안의 연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게 단계별로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지금 노원 소각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 6단계까지 지금 해서 18년 차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18년 동안에 저희가 했던 거에 대한 간단한 경향성만 몇 가지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주변 주민들이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게 먼지 많이 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M10을 계속해서 저희가 측정을 해왔는데 요게 저희가 소각장 주변에서 6군데씩에 측정한 평균치에 대한 것들을 4곳이니까 24곳 정도 측정을 했던 거예요. 평균값이고 요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에어 모니터링 사이트 값하고 비교를 해놓는 겁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일반 지역보단 소각장 주변이 먼지 농도가 좀 높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얼마큼 높으냐인데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대부분 다 그 지역들의 값들을 전체를 다 평균해 놓고 봐도 연차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경향성은 당연히 보이고 있고 그 자체가 이 농도도 높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 안에 이제 걱정스러운 성분들이 얼만큼 있느냐, 나쁜 놈들이 얼만큼 있느냐인데 아시다시피 그 중에 납만 지금 현재 환경 기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측정 수치들이고 요게 기준이니까 뭐 그보다 굉장히 낮은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크롬, 니켈, 캐드뮴 등 이제 건강 영향이 큰 놈들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뭐 그보다는 굉장히 좀 낮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가스상 물질 중에서는 이제 VOC 계통의 것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좀 걱정스러운 건 역시 벤젠입니다. 그러니까 벤젠은 저희가 사실은 이 기준을 5로 만들어주긴 했는데 5보다는 굉장히 낮은 값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저희가 측정을 해봐도 이 이하로 떨어뜨릴 방법들이 없고 석유화학 물질 사용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5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기준을 5로 만들어주긴 했는데 여기는 간당간당 자꾸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석유계 화학물질인 톨루엔이나 에틸벤젠이나 자일렌 등등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혹시라도 이제 사람들이 느낄까봐 최소 감지 농도라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농도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뭐 3,500 뭐 이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하면 수백 분의 1이나 수만 분의 1 정도 수준의 농도.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발암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알데하이드입니다. 그래서 포름알데하이드는 실내 건축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방출이 돼서 실내 기준만 10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바깥은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아세트알데하이드부터 이것도 역시 감지 농도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건 역시도 그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결국 이제 다이옥신이겠죠. 그래서 다이옥신이 이제 제일 국민적 관심이 큰 물질인데, 다이옥신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기는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발표합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환경 중 공기 중의 다이옥신은 2012년부터 측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계약이 되어져서 2001년부터 저희가 일을 했지만 그 당시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도 겁이나 했었고, 그러나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12년부터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는 요 해만 좀 뛰었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루트나 경로들이 많이 줄었는데, 먼지 줄이면 당연히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먼지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과 동일하게 다이옥신 농도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서 정부 발표보다는 조금 덜 줍니다만, 이걸 연도별로 보시면 자료가 뒤에 있군요.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먼지 종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 카본이라는 것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탄소 알갱이입니다. 엘리멘탈 카본 종류인데 주로 디젤 차량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알갱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소각장을 운영할 때하고 그 청소하느라고 가동을 중단했을 시기를 구분을 해서 1년에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피크치들이 튀는 때가 자동차 운행하고 아주 급격하게 연관성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뭐 쓰레기 차량들이, 디젤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바뀌어져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차로 바꿔 나가는 추세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동차 운행량과 특히 이제 쓰레기 차량들 그 입반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실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느냐, 얼만큼이 몸 안에 있느냐일 겁니다. 아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이옥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이옥신류가 75개고 퓨어란류가 135개고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PCB류가 209종의 통칭을 해서 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각각의 물질 중에서 다이옥신류와 퓨어란류의 독성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라치온, 뭐 청산가리 이런 거에 비해서 한 수천 배에서 수만 배 정도 높은 독성을 갖는 물질이라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언론에서 뭐 보셨겠지만 뭐 유생코도 그렇고 별일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중 한 가지로 지금 현재 각각 물질에 대한 것들을 상대 등가 독성도라고 그러는 TEQ 값으로 변환을 시켜서 보는데, 얘를 그냥 기준값으로 쓰는 겁니다. 가장 독성이 강한 2, 3, 7, 8 TCD라는 놈에 비해서 어떻다라는 거를 각각의 물질 값들을 정해놓고 그거에서 측정된 농도값하고 곱해서 각각을 다 더하는 것을 TEQ 값 전체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의 지금 가장 중요한 걸로 정의해 놓은 거는 다이옥신류에서 7종, 퓨어란류에서 10개, 그다음에 포프라노 PCB 종류로 12종까지 해서 전체 29종이 발암물질 종류로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29종만 사실은 정량을 해서 이 얘기만 합니다. 이제부터 자료를 보여드리면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저희가 그동안 측정을 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이게 뭐 다이옥신을 다른 데서 측정하거나 많이 확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옛날 자료입니다. 좀 상당히 연도들이 조금 달라서 연도의 차이들은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10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연도별 변화를 보시면 좀 많이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이 공기 중에서 측정을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최근 자료가 전체가 다 반영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도 뭐 스페인이나 일부 소각장애 문제가 있는 국가들만 지금 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다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영양에 대한 거 아시고 뭐 유생코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 측정을 했을 때의 주민들 전체에 대한 혈중 다이옥신 농도의 평균값이 12.4 피코그램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드라마틱하게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평균치가 6.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 정도까지 다이옥신 농도가 현재는 떨어져 있는 상태라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향성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각장 주변에서 계속 거주를 했기 때문에 다이옥신 농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저희가 20년 가까이 해본 결과로는 다이옥신 농도는 혈중에서 조금씩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요 경로가 소각로라는 것은 인과관계상 증명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좀 걱정이 되는 물질로 또 다른 혈중 납이나 혈중 캐드뮴, 혈중 수은 등도 봤는데 보시다시피 조금씩은 다 줄고 있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서 이건 역시도 사실 크게 걱정을 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더 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문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셔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기 사니까 어떻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이 바의 크기가 크면 나쁘다라는 거고 바의 크기가 작으면 좋다라고 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환경 오염 상태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라고들 답을 하십니다. 자기네가 살고 있는 게 양천, 노원, 강남 지역에 바로 옆에 소각장 옆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오염 상태가 심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자원의 시설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차이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동네 이미지가 아주 제일 나쁘다. 소각장이 있어서. 그 다음이 부동산 가격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딴 거에 비해서 소각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1km만 떨어지면 아파트 값이 비싼데 우리 것만 똥값이다. 이 얘기가 제일 지금 크게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대기오염, 냄새가 난다. 이 얘기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막연한 부분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보다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오히려 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냄새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거의 반입니다. 각 지역마다 항상 소각장 주변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냄새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절반 가까이가 얘기를 하시고 특히나 여기 삶의 질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 크기로 표시한 건데 거의 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소각장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생활 수준도 좋아지고 굉장히 우리가 사는 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각장 때문에 불안하고 항상 소각장 때문에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도 아주 기가 찰 정도인데 20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은 거의 똑같은 답을 매번 하십니다. 그 얘기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불편하다. 이 마음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오사카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빈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뭐 둘 다 우연치 않게 뭐 같은 사람입니다. 훈턴트 바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이자 뭐 조각가고 굉장히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예술가인데 이 사람이 다 지금 만들어준 지역의 명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보면 물론 관광지로서 많이 개발돼 놓고 시에서 노력을 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봐야 냄새나는 소각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간에 겉으로라도 보기 좋게 해보자라는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역시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각장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줍니다. 우리도 지금 폐촉법에 따라서 주고 있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만 전기세라든가 뭔가 더 주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혐오시설 근처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의 어떤 기대치가 국가의 어떤 수준이나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폐기물 촉진법에서 300m 그래놨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다 그러죠. 사실 그 굴뚝에서 300m 밑으로 떨어지는 다운워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건 뭐 1년에 며칠 되지도 않고 제가 해보면 지금 뭐 대모산 자락으로 떨어지는데 한 2.5km까지 최대 착진 온도 지점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 폐촉법 300m 이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인지 또 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발생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너무 적은 것들을 갖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서 답은 없습니다. 결국은 배기가스를 최단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줄 수 있겠느냐와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딴 게 없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원의 시설이 건강을 고려한 좀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좀 더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깨끗하다, 우리는 오염물질 안 내버린다, 허연 거는 오염물질 아니다, 맨날 이런 설명만 해갖고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건 기본의 기본인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 터지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막으려는 생각들을 갖고 미리부터 엄격하게 사전 예방의 목적에 맞게 정책적인 결정들을 내려야지 일 벌어진 다음에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막을 수 있겠느냐와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느끼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듣고 서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없이는 결코 좋지 않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간략하게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